존 버거라는 영국의 작가가 있습니다. 그는 문학 번역이 최상의 결과물을 내놓지 못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번역은 두 언어들 사이의 양자 관계가 아니라 삼각 관계다. 삼각형의 세 번째 꼭지점은 원래의 텍스트가 쉬어지기 전 그 단어들 뒤에 놓여 있다. 진정한 번역은 이 말해지기 전의 무언가로 돌아가는 것이다. 번역자라면 마음에 새길 만한 말입니다. 오역을 피할 수 없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피할 수 있었을 것 같은 오역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노벨상 수상 작가 앨리스 먼로의 단편집 Hateship, Friendship, Courtship, Loveship, Marriage. 이 작품집은 미움, 우정, 구애, 사랑, 결혼이라는 제목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심각한 수준의 오역이 많이 발견됩니다. 몇 가지 예를 들면 원문 124쪽 루게릭병의 초기 증상을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Swallowing became unreliable, fearful, a choking drama, and speech turned into a clotted flow of importunate syllables. It was the voluntary muscles that were affected, always, and at first, that did indeed sound like a lesser evil. 여기서 voluntary muscle을 번역자는 불수의근이라고 옮겼습니다. voluntary muscle은 수의근입니다. 루게릭병은 수의근을 조절하는 신경세포가 소멸해서 생기는 병입니다. 그리고 sound like a lesser evil 이 부분을 마치 작은 악마가 말하는 소리처럼 들리기도 한다 라고 번역하였습니다. 그런데 lesser evil 이것은 최악의 선택지들 중에서 그래도 조금 나은 쪽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수의근 문제라면 그나마 좀 나은 거 아닌가 생각했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원문 136쪽 Nina brought them coffee. Paul thanked her and tried to catch her eye to see where she stood on this. No go. 번역자는 no go를 어서 가세요 라고 옮겼습니다. 하지만 go에는 성공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a sure go는 틀림없는 성공을 말합니다. 따라서 no go는 눈을 맞추려고 시도했지만 실패했다는 뜻으로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원문 144쪽 Ed and Kitty were a good-looking couple. Margaret and Nina had agreed confidentially that Ed would have been a notable turn-on if it weren't for his profession. 번역자는 notable turn-on이라는 부분을 이름난 남봉꾼이라고 옮겼습니다. 그런데 turn-on은 성적으로 흥분을 일으키는 사람을 말합니다. 에드의 직업은 장의사인데 직업만 아니면 꽤나 섹시했을 거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마가렛과 니나가 에드에게 성적인 매력을 느끼는 것인데 남봉꾼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주객이 전도된 느낌입니다. 그리고 원문 145쪽 People might think her frivolous, Katie said, to talk to some saint when she had a cooking disaster. But that was what she really believed the saints were there for. 번역자는 쿠킹 디자스터를 실제 사고가 난 것으로 옮겼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요리를 완전히 망친 상황을 말합니다. 따라서 요리를 망쳤다고 성자에게 호소하는 게 바보 같은 짓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성자들은 그럴 때를 위해 있는 거라고 진심으로 믿는다 라고 키티가 말했다. 이렇게 번역해야 합니다. 고구는 봄비 혹은 농사비가 내려 백복을 기름지게 한다는 뜻으로 24절기 중 봄의 마지막이며 본격적인 농사철이 시작되기 때문에 유독 농사에 관한 속담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고구의 모든 곡물들이 잠을 깬다, 고구에 가물면 땅이 석자가 마른다, 고구에 비가 오면 풍년든다 등이 있는데요. 전국적으로 가뭄날이 계속되어 산불 피해가 많았는데 여름에만 비가 퍼붓고 말 것이 아니라 봄에도 꾸준히 비가 와서 땅을 충분히 적시고 올 한 해 농사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고구이며 장애인의 날입니다. 장애인의 날은 국민에게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고 장애인의 재활 의혹을 고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기념일로서 1981년부터 장애인의 날로 정하고 기념 행사를 해왔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이번에 제43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18일 화요일서부터 26일 수요일까지 장애인의 날 주간 행사를 운영한다고 합니다. 주요 행사는 2023년 동행서울 누리축제, 서울시 복지상 시상, 메타버스 서울 및 청산의 발달장애인 작품 전시, 장애인 금융 접근성 향상,
마음맞춤 응대 키트 제공, 장애인 생산품 바자회 혹은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등이 있는데요. 남은 행사를 살펴보면 21일까지 시행하는 발달장애인 그림 작품 전시, 블루밍 투게더 함께 피우리 및 장애인 행상품 홍보 장터가 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장애인의 날 행사는 다음과 같은 4가지 주제로 진행하는데요. 첫 번째로 이해, 다름과 편견을 넘어 서로를 이해하다. 두 번째, 감사, 서로의 존재에 감사하다. 세 번째, 화합, 다름을 극복하고 조화를 이루며 화합하다. 마지막 4번째, 희망, 더 나은 미래를 꿈꾸며 변화하는 세상을 희망하다입니다. 그럼 은평구에서는 장애인의 날을 맞아 어떤 행사를 진행할까요? 은평구는 서울 혁신파크에서 은평 봄봄 축제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금일 20일에는 상상청 2층 상상의 숲에서 선포식 기념식이 있었고, 또다시 상상청 2층 상상의 숲에서 모두가 참여하는 장애인 평생학습 도시 은평 만들기 의견 공유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내일 진행되게 되는 차 없는 거리에서는 함께 해봄, 체험, 캠페인, 장애인 생산품 등 다양한 부스 체험이 있고, 또다시 차 없는 거리에서 문화예술, 공연 및 작품 전시 등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21일 서울혁신센터에서 직접 장애인의 날 행사를 참여해볼 예정인데요. 시간이 가능하신 청취자분들께서도 함께 참여해 좋은 시간을 가지셨으면 합니다. 여러분, 주위에서는 잘 못 보셨을 수 있겠지만 현재 정부에 등록된 장애인 수치는 전체 인구의 약 5.2%, 약 265만 3천 명으로 전년 대비 약 8천 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장애 유형별로 보게 되면 지체장애가 약 44.3%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지만, 2022년 기준 장애인 등록을 한 사람 2명 중 1명은 65세 이상의 노인으로서 사회 고령화로 인한 청각장애인이 점점 늘어나는 수치라고 합니다. 서울시에서 언급한 이제 4가지 이해, 감사, 화합, 희망과 같이 사회가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에게 감사하며 화합할 수 있는 사회가 되를 희망하며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4월 20일 봄비가 촉촉하게 내리는 목요일, 스텔라의 그림책 시작하겠습니다. 근데 3월에는 벚꽃이 만개하고 따뜻한 봄 기운을 느꼈는데, 요즘 4월이 되면서 미세먼지랑 꽃샘추위로 제가 좀 잔뜩 움츠리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시고 기분 밝게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일주일에 2번 월요일, 화요일에 책 읽어주는 봉사를 하는데요. 월요일에는 제가 다니는 성당에서 운영하는 데이케어 센터에서 책 읽어주는 강사로 일을 하고요. 화요일 날은 내습도서관에서 어린이 자료실에서 책을 읽는 봉사를 하고 있어요. 제가 월요일 날 이번 주에 어르신들한테 읽어준 책을 가지고 여러분하고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되게 어르신들 책을 고를 때는 제가 전래동화를 많이 고르거든요. 전래동화는 버전이 여러 가지 있어갖고 요번에 읽어준 책의 원전은 던질2에다가 쇠금에다가 한국포자 있잖아요. 그래서 투금포 전설이라는 원전에서 나온 동화인데, 여러분들도 아마 초등학교 교과서에서 아마 이 내용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형제들이 너무너무 싸우니까 아버지가 나뭇가지를 모아오라 그래서 나무단을 묶어서 꺾어보라 그러죠. 당연히 혼자는 안 꺾였는데 형제들 둘이 힘을 합해서 꺾으라니까 그게 꺾여졌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가 유언으로 너희는 힘을 합해서 우애 있게 살아라 하고 돌아가셨어요. 둘이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콩 한 쪽도 나눠 먹을 만큼 사이좋게 지냈는데, 나무꾼인 형은 나무를 하면은 똑같이 나눠서 동생에게 주고, 농사꾼인 아우는 농사를 져서 자기 한 가마니 형 한 가마니 둘이 똑같이 나누면서 사이좋게 지냈어요. 어느 날 건너마을 잔치집에 가려고 숲길을 지나가다가 아우가 글쎄 숲에서 번쩍거리는 물체를 발견하고 주워보니 커다란 금덩이였어요. 근데 그게 또 옆에도 하나 있어서 2개를 주워가지고 형 하나 주고 아우 하나 주고 길을 걸어가면서 머릿속으로는 온갖 즐거운 상상을 하는 거죠. 개굴 같은 집도 사고, 동생은 농사를 지니까 논밭도 사고, 그런 생각을 하다가 슬며시 아우 마음속에 이거 내가 주순 건데 둘 다 내가 가졌으면 논밭만 사는 게 아니라 비단이랑 보석이랑 내가
더 많은 걸 가질 수 있을 텐데 하는 생각이 스멀스멀 올라오는 거예요. 또 형은 형대로 내가 형인데 아무래도 동생이 더 큰 걸 가진 것 같아서 은근히 마음이 상해가는 차에 동생이 돌부리에 부딪혀갖고 넘어졌어요. 그리고 일어나가지고 동생이 잠시 생각하는 듯 하더니 금덩이를 강물에다 던져버렸어요. 그 모습을 보고 형이 깜짝 놀라서 너 왜 금을 버리니? 하니까 제가 마음속으로 형을 미워했어요. 그러니까 동생 이야기를 들으니까 형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형도 금덩이를 강물에 집어던졌어요. 그 투금포가 지금의 김포 지명의 유래라 그래요. 근데 이 전래동화는 버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이번에 읽어주면서 책을 2권을 똑같은 그 투금포 전설에서 파생된 전래동화인데 한나의 버전에서는 금덩이를 하나 줍고 그 금을 아우가 이제 던져버리는 버전이고, 2번째는 제목도 그래, 금을 버린 형제, 거기는 2개를 주어요. 그리고 3번째 버전이 또 있던데 거기는 하나를 주셨는데 강물에다 던져서 물고기가 그걸 먹어가지고 나중에 형제가 물고기를 잡아서 보니까는 물고기 배에 2개의 금이 있어서 나눠 가졌다는 그런 버전도 있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가지고 어르신들한테 이야기 후에 독후 활동하면서 어르신들은 금덩이 주면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하니까 한 할머니가 딸 주겠대요. 그러니까 바로 옆에 계시던 분이 왜 딸을 줘? 손주를 줘야지. 딸한테 가면 어차피 또 자기 자식한테 갈 텐데 왜 이렇게 우리 유산 상속할 때 격세 증여같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어린이를 상대로 이야기를 하고 이제 독후 활동을 할 때는 굉장히 기발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창의적이고. 근데 어르신들은 그런 질문을 던지면 정말 뭐랄까 멘붕이 오셔요. 그래서 단순한 뭐 색칠하기나 오리기 같은 그런 걸 활용해서 활동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저도 그런 책을 고를 때 내가 안다고 생각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조금 더 알게 되고 그러는 게 있어서 제가 이 일을 재밌게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특히 그림책 같은 경우는 단순하지만 요즘에는 동화 비틀기도 있고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가미해서 재밌게 진행할 수도 있어요. 근데 어르신 상대 할 땐 그런 거는 조금 자제해야 돼가지고 안 하고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이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2년째 지금 거기서 봉사를 하고 있고 3년 전부터 출판문화진흥원에서 하는 책 읽어주는 문화봉사단 활동을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교육도 받고 독서 지도사, 공감 독서 지도사 자격증을 따면서 이런 일을 하는데 제가 원래 이제 문학을 전공하다 보니까 책을 많이 좋아했는데 그림책이 의외로 되게 심오하더라고요. 메시지를 간결하게 전달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림책의 한껏 매력에 빠져 있답니다. 오늘은 두금포의 전설에 관한 동화를 들려드렸고요. 다음번엔 또 다른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한테 찾아올 거예요. 제가 4월을 맞이하면서 생각나는 게 4월의 노래하고 T.S. 엘리엇의 황무지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4월은 잔인한 달이라고. 근데 이 황무지는 5연으로 된 상당히 긴 서사시예요. 근데 결론은 처음에는 어떤 죽음이라든가 이런 제사에 관한 이야기를 하지만 끝부분에서는 평화 이렇게 끝나거든요. 그래서 이 4월이 지나고 나면은 4월도 마찬가지고 여러분한테 희망에 찬 기쁜 나날과 평화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성당을 다니다 보니까 이런 인사를 참 많이 해요. 평화를 빕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평화롭고 행복한 나날들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리까 진행을 맡게 된 안요한입니다. 책 읽어주리까는 책을 한번 읽어보고 한번 읽어주는 그런 스토리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첫 진행은 우리 같이 볼까요? 라는 책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세계 곳곳을 탐험하며 자유롭게 사는 부부는 종류가 다른 탐험을 하기로 결심하고 아이셋을 낳아 단란한 가정을 꾸립니다. 거의 완벽하다고 생각하던 이 가정의 평화는
영화가 시작된 지 5분도 거의 되지 않아 곧 잠이 깨집니다. 가족 여행 도중에 전망대 난간이 부러지면서 엄마 샘은 바닥으로 추락해 다시는 걸을 수 없다는 선고를 받습니다. 남편 캠과 아이들은 집으로 돌아와 일상을 회복하려 노력합니다. 그렇지만 샘은 아이 신발끈을 묶어줄 수도 없고 도시락을 써주지도 못해서 우울하기만 합니다. 한밤중에 아이가 아파서 토할 때도 샘은 침대에 누운 채 남편에게 어서 가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들이 응급 상황에서 무의식적으로 엄마 대신 아빠를 찾자 샘은 절망합니다. 당신 옆에 내가 있어. 오늘 기분은 좀 어때? 아픈 아내를 다정하게 챙기는 말들이 그저 짜증스럽게 들릴 정도로 샘은 정신 상태가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샘을 탓할 수 있을까요? 샘은 고백합니다. 당신이 옆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부족하다고. 심지어 정말 사랑하는 아이들이 곁에 있어도 부족하다고. 샘은 엄마로서 의뢰하던 일들을 하지 못할 때 깊은 무력감을 느낍니다. 아무리 친밀한 가족이어도 누가 대신 채울 수 없는 내 문제. 내 몸에 관한 통제권을 잃어버리고 당연히 할 수 있던 일을 하지 못하게 되면서 받은 충격과 혼란, 박탈감이 생기 없는 표정에 고스란히 드러냈습니다. 아이들과 남편이 썰물처럼 빠져나간 집에 홀로 남은 샘은 쳐다보기만 해도 희망찬 기운이 쏟아날 듯한 햇살을 커튼으로 가립니다. 테이블 위에 잘 놓여있는 유리병을 일부러 조금씩 밀어서 떨어뜨립니다. 샘은 산산조각난 유리병을 무표정하게 바라봅니다. 노아는 둥지에서 떨어진 새끼 까치를 집으로 데려와 펭귄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보살핍니다. 가족이 모두 모여 이름을 지을 때 검고 하얀 여러 동물과 사물이 등장하지만 노아는 생각이 확고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펭귄. 날지 못하는 새. 펭귄이라는 이름이 붙은 까치와 걷지 못하게 된 샘의 만남은 운명이었을까? 집에서 야생조류를 키울 수 없다고 관심도 주지 않던 샘은 꿀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펭귄을 구해주고 자기가 옆에 있어야 할 울음을 그치는 펭귄을 보면서 굳게 닫아놓은 마음의 커튼이 조금씩 걷히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사람은 자기 의지대로 자유롭게 살 수 있을 때 살아있다고 느끼고 다른 이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때 존재감을 찾습니다. 아이들에게 필요 없는 존재가 된 듯한 무력감을 빠지는 샘에게 펭귄은 마음속 꺼져가는 자존감의 불씨를 되살리는 매개체가 됩니다. 따뜻한 보살핌을 받으며 살이 붓고 건강해진 펭귄은 조금씩 비행을 시도하다가 어느 날 한순간에 힘껏 날아오릅니다. 펭귄이 푸른 하늘을 마음껏 비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가족은 큰 위로를 받습니다. 샘은 새로운 일에 도전할 용기를 얻고 하반신 마비 상태에서 할 수 있는 운동을 시작합니다. 카약을 처음 배우게 된 샘에게 강사는 물에 빠져보라고 권유합니다. 휠체어를 탄 채 물속으로 끝없이 가라앉은 꿈을 꾸던 샘은 현실에서 악몽을 반복할 수 없었습니다. 강사는 별것 아니라는 듯 한마디 툭 던집니다. 팔은 움직일 수 있지 않느냐고. 숨 막히는 대치 끝에 한숨을 내쉬고 카약 위에서 몸을 기울여 스스로 물에 빠진 샘은 움직일 수 있는 두 팔로 균형을 잡습니다. 물 위에 떠오른 샘의 얼굴에 그제야 살며시 웃음이 피어납니다. 그날부터 샘은 카약 훈련에 매진합니다. 반짝이는 물살을 가르며 유유히 나가는 샘의 다부진 모습이 강물을 따라 도도하게 흘러갑니다. 내가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로즈 세라비입니다. 오늘은 제가 가장 무서워하는 게 뭔지 말할까 해요. 온갖 사건 사고를 접하다 보면 사람처럼 무서운 게 없죠. 하지만 눈앞에 있는 벌레가 무섭지 않나요? 벌레를 무서워하는 게 나이에 따라 달라지더라고요. 초등학교 시절 산 아랫동네에 살았는데 벌레가 좀 많았어요. 그 중에 제일 싫어하는 벌레가 있었는데 바로 노랭이였죠.
흔히 방귀벌레라고 불렀는데 동네에선 노랭이라 했어요. 엄마는 그것을 깨끗한 곤충이라며 맨손으로 집어내곤 하셨죠. 머리 쪽이 삼각지고 음침하게 납작한 것이 뒤집혀지면 주름진 희멀건 한 배에 수많은 다리가 발버둥 치는 모습은 상상이 되시죠? 노랭이를 건드리거나 누군가가 밟았을 때 그 지독한 냄새는 또 어떻고요? 그 냄새가 나면 저는 목덜미가 굳고 온몸이 서늘해지기 일쑤였습니다. 어느 날 작은 오빠는 제가 목욕탕에 누워있는데 물속에 노랭이를 집어넣고 달아나 버렸죠. 그 다음은 상상에 맡길게요. 여하튼 그 일은 제게 제대로 각인되었죠. 20대엔 통이동에서 몇 달간 자취를 했었죠. 버섯 칼국수집이 인기가 있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바퀴벌레가 많았어요. 간혹 죽어있는 바퀴벌레 시체가 보이기도 했죠. 한 번은 검지손가락만한 바퀴벌레가 기어가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근데 좀 있다 그것이 날개를 펴고 날아오는 게 아니겠어요? 기절할 뻔했습니다. 30대엔 첫 아이를 낳고 유모차에 태워 산책을 다니곤 했죠. 한 줄기 바람과 함께 앞에서 뭔가가 돌진하더니 팔에 부딪히고 떨어지는 거예요. 이제 막 날개를 접으며 빨간색이 흘끗 보이는 게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중국매미였죠. 아이를 앞에 둔 채 어찌나 비명을 질렀던지 어디선가 살인이 일어났다고 착각하는 사람이 있었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렇지만 현재 제일 무서운 건 바로 시간이에요. 흔히 나이를 빠르기로 비유하잖아요. 10대는 10km로, 20대는 20km로. 지금 제 나이가 52세인데 시간이 52km로 달리는 느낌이랄까요? 너무 빨리 흘러갑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벌써 주말이네요. 아들이 기숙사에서 돌아오는 날이고요. 빨리 맛있는 저녁 준비를 해야겠어요. 여러분들도 행복한 주말 보내세요. 시간을 잡을 순 없지만 즐길 수는 있으니까요. 안녕하세요. 은평하세요. 은평구를 탐색 탐미하고 싶은 남자 이용석이라고 합니다. 저는 은평구에서도 특히 우리가 위치한 여기 진관동에 있는 유적 또는 유물을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오늘은 지금 저희가 서 있는 은평 뉴타운 도서관과 매우 가까운 우물골에 있는 금성당 민속 샤머니즘 박물관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들어보시거나 아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우리 마을에 그런 게 있었어? 하고 말하실 수 있는데, 이 금성당은 조선시대 1880년대 이전부터 중앙정부가 후원해서 유지되어 온 유서 깊은 곳입니다. 금성당의 금성은 조선시대 세종대왕과 소원왕후 심씨 6남으로 문종과 세조의 동생이었던 금성대군을 주신으로 기리는 곳입니다. 세조가 자신이 왕이 되기 위해 조카 단종을 왕위에서 폐위하자 성삼문, 유흥부, 이계 등이 사육신이 일으킨 단종 복위 사건이 실패하는데, 금성대군은 자신이 조카를 지키고자 뜻 있는 자들과 공모하여 단종 복위를 도모하였으나 실패하여 잡히게 되고 세조로부터 사약을 받게 되는데, 그때 그는 멋진 말을 남기게 됩니다. 나의 왕은 북쪽에 있다. 그곳에 절을 하고 죽겠다 하며 큰 절을 하고 사약을 받는데, 그 북쪽은 단종이 폐위되어 유배를 지내고 있던 강원도 영월이었습니다. 이처럼 지조 있고 기계 있었던 금성대군의 영을 위로하고 모신 성스러운 곳이라 할 것입니다. 한편 조선시대에는 성저심리라고 해서 성내 심리에는 무덤을 둘 수 없었는데, 쉽게 말해 한양 시내에는 무덤을 둘 수 없었습니다. 당시 이곳 진관 내 외동 지역이 딱 성저심리 경계 지역이라고 해서 많은 궁궐내의 궁인, 양반, 중인들이 묻혀있던 곳으로 그 중심에 이 금성당이 있었던 것입니다. 금성당은 국가에서 관리를 하다가 1920년대에 사립화되었고 금성사는 추후에 서울시 문화재로 지정됩니다. 금성당은 매년 금성대군을 모시는 당제를 지내고 그의 의로운 영을 위로하는 굿을 한다고 합니다. 은평 뉴타운 개발 시절인 약 15년 전쯤에 금성당이 없어질 위기에 놓인 적이 있습니다. 지금의 양승종 금성당 민속 샤머니즘 박물관장이 서울 도시개발공사와의 치열한 투쟁 끝에 결국 지금의 자리에 굳건히 남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는 곳 주위에 살아있는 역사문화 공간이 있다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고 자랑스럽지 않나요? 요즘같이 날씨 좋은 날
금성당 민속 샤머니즘 박물관 한번 들러보시고 또 지난 역사를 한번 떠올려 보시고 진정한 K컬처의 기운을 받아보시는 것은 어떨지요? 은평구를 사랑하고 진관동을 알리고 싶은 이용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4월 20일 목요일 저는 식물과 일상 그리고 사람 이야기를 하는 진이입니다. 어제는 동네 산책을 하려고 휴대폰을 손에 들고 밖으로 나왔어요. 후끈 덥더라고요. 4월에 초여름의 햇살이네요. 오늘도 식물 이름 부르며 산책해 보려고요. 아파트 현관 왼쪽 벤치 뒤로 노란색의 황매화, 매화꽃을 닮았다 하여 황매화라 이름 붙여졌다지요. 겹 황매화는 죽다나라고 불러요. 벚꽃이 지고 나서 곳곳에 하얗게 피어있는 꽃나무 보셨나요? 바로 꽃사과 나무인데요. 아파트 조경이나 공원 조경에 자주 쓰이는 수목인 듯 합니다. 산책하는 동안 많이도 만났어요. 햇빛이 잘 드는 화단에는 꽃 산딸나무가 한창이네요. 미국 산딸나무라고도 하고 서양 산딸나무라고도 해요. 원산지가 미국, 멕시코 북동부예요. 모과나무 꽃은 너무 높게 피어 사진을 찍을 수가 없어 아쉬웠어요. 꽃이 정말 예쁘거든요. 떼죽나무 꽃도 필 준비를 하고 있고 가막살나무도 꽃 피울 준비가 한창이네요. 몽글몽글 하얗게 터뜨리는 날이 오겠지요. 보리수나무에도 꽃이 한가득이에요. 앙증맞은 꽃을 지나치지 못해 한껏 담고 발걸음을 뗍니다. 물풀의나무도 잎들을 내고 있고 개수나무도 잎을 제법 많이 달았고요. 산사나무, 라나스 덜꺽나무, 자작나무, 산수유나무, 앵도나무 정말 많은 나무들을 만났어요. 그런데 이름을 알 수 없는 나무가 있어 사진을 찍어 단톡방에 도움을 요청했지요. 모두들 의견이 분분하더라고요. 잎을 봐도 꽃을 봐도 비슷비슷한데 다른 이름을 가진 식물들이 있기 때문이지요. 오늘 본 가막살 나무와 덜꺽나무도 구분이 헷갈리는 나무예요. 가막살 나무는 까마귀가 먹는 쌀이라는 뜻으로 가막살이란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고 덜꺽나무는 들꿩이 좋아한다고 해서 그런 이름을 갖게 됐다고 해요. 참 신기하죠. 공교롭게도 나무 이름에 똑같이 새 이름이 들어간 것도 재미있고요. 조금 더 얘기해 볼까요? 두 나무 모두 5월에 하얀색의 아주 작은 꽃이 자잘하게 모여 펴요. 좀 다른 점은 꽃 양이 가막살나무가 더 많아요. 당연히 가을에 열매도 더 많이 맺지요. 그러나 환경의 차이가 있을 수 있기에 절대적인 구분점은 되기 힘들다고 생각해요. 그럼 잎 모양을 볼까요? 두 나무 모두 잎 가장자리가 마치 가지런한 이로 꽉 깨문 듯한 모양의 톱니를 가졌어요. 덜꺽나무는 타원형으로 길게 생겼고 가막살나무는 더 둥글고 옆으로 퍼진 느낌이에요. 가장 확연한 차이로는 턱잎이라 해서 잎이 가지에 붙은 부분인 잎자루 아래에 덜꺽나무는 붉은색 턱잎이 있고 가막살나무는 없어요. 열매는 가을에 둘 다 빨갛게 익어요. 열매 끝에 암술대의 흔적이 남아있어 살짝 튀어나와 있고요. 구분하기 쉽지 않겠지요? 오늘도 산책길에 만난 많은 식물들을 보며 생각해요. 미리 준비해둔 겨울눈과 온몸으로 자신에게 일어나는 상황을 감지하고 있는 식물들. 언제나 자신이 누구인지 잊지 않고 있는 식물들 대단하다. 나도 언제나 깨어있어 나에게 일어나는 변화를 감지하고 준비해야겠구나. 요즘 다름에 대한 존중을 많이들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다름은 주장을 하게 되고 권리를 찾으려 하고 다툼을 일으키기 십상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겐 같음도 많죠. 같음에 대한 이야기는 위로를 받고 안정감을 느끼게 하고 즐거움을 가져오는 것 같아요. 가막살나무면 어떻고 덜꺽나무면 어떤가요? 그들이 만나 하하호 서로 같음을 이야기하는 장면을 상상해보며 오늘의 이야기 마칩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오늘은 캐나다 작가 루시모드 몽고메리의 대표작 중 하나인 빨강머리 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빨강머리 앤은 소설뿐만 아니라 애니메이션도 유명해서 많은 분들이 한 번쯤은 보셨을 것 같은데요. 30대 이후 다시 읽은 빨강머리 앤은 어려서 읽은 것과는 다르게 엄마의 마음으로 흐뭇하게 앤을 바라보게 해주었습니다. 다시 읽어보면 잔잔하게 힐링을 주는 빨강머리 앤.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라도 책으로도 한번 읽어보시길 추천합니다.
이야기는 앤이 초록지붕집에 실수로 입양되면서 시작합니다. 앤은 깨어있는 시간은 반은 상상하는 일로 보내고 실수투성이 수다쟁이인 여자아이예요. 자기의 마음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앤을 어려서는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런 말하면 예의가 없는데, 그런 행동하면 혼날 텐데 하며 읽는 저의 걱정이 커졌었죠. 린드 부인에게 대들었던 일, 그런데 이건 린드 부인이 먼저 앤에게 함부로 말을 했죠. 그리고 마릴라의 자수정 브로치 사건에서 거짓말했던 일, 길버트의 머리에 석판을 내리쳤던 일 등 여러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어릴 때 조마조마했던 사건들은 그런데 커서 읽으니 부당한 일에 참기만 하지 않고 솔직하게 말하는 앤의 모습이 통쾌함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앤이 바닐라 케이크에 진통제를 잘못 넣었던 사건도 있었죠. 전 이 사건에서 두 가지가 좋았습니다. 실수로 진통제를 넣은 앤에게 앨런 부인은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재미있는 실수일 뿐이야 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내 실수를 위로받는 기분도 들고 위험한 일이 아니라면 아이의 실수를 혼내지 않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실수라고 웃으며 말해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 좋았던 점은 앤과 마릴라의 대화에서 앤이 했던 말인데요. 내일은 아직 아무런 실수도 저지르지 않은 새날이라고 생각하는 게 좋겠죠? 라는 앤의 말에 넌 내일도 분명히 여러 가지 실수를 할 거다. 네가 실수를 안 하는 날을 못 봤으니까 라고 마릴라가 말해요. 앤은 하지만 한 가지 제게 다행인 점이 있어요. 전 같은 실수를 2번씩 저지르지는 않아요. 라고 말합니다. 같은 실수를 2번은 하지 않는다는 앤의 말이 저에게 위로가 되었어요. 이건 한 번은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다는 말이잖아요. 저는 어릴 때 실수를 안 하려고 노력하는 아이였어서 커서도 실수를 하며 자책하며 힘들어했거든요. 그런데 이 대사를 보자 실수할 수도 있지 뭐. 새로운 일 하다 보면 새로운 실수도 하는 거지. 라며 마음이 조금은 편안해졌답니다. 저는 가끔씩 마음이 포근포근해지고 싶을 때 빨강머리 앤을 다시 읽어요. 예쁜 딸이 자라는 모습을 보는 엄마의 마음이 되어서 흐뭇해지거든요. 여러분의 힐링 포인트는 어디인지 궁금하네요.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